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정임입니다. 올해로 71, 꽤 오래 살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 집과 텃밭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인사하고 가끔 시장에 나가 장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노년이지요. 저에겐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은희.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살고 있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주 오가는 건 아니지만 명절이면 연락이 오고 가끔 안부 문자도 보내주곤 했죠. 그런 딸이 어느 날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방학이라서 여행을 가야 하는데 혹시 우리 집에 잠깐 와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평소에 손주들 얼굴 보기도 어려웠거든요.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갈게. 그렇게 대답했고 주말이 되자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은희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 어딘가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출입문 자동문을 어색하게 느끼곤 하죠.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고 은희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고 은희는 바쁘게 여행 준비를 하며 옷가지를 챙기고 있더군요. 엄마, 음식은 냉장고에 다 있어요. 애들 학교 숙제 봐주시고 간식은 여기 있고요. 아, TV는 이 리모컨인데. 빠르게 설명을 늘어놓는 딸을 바라보며 문득 내가 여기에 맞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러 온 거니까. 괜찮아. 딸 가족이 떠난 뒤 저는 낯선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밥솥 작동법도 몰랐고 TV 채널도 못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틈만 나면 핸드폰만 들여다보았고 제가 말을 붙이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 바닥에 깔린 요는 너무 푹신하고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시골에서 듣던 풀벌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공기, 낯선 집.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려 했지만 어제 설명 들은 전기레인지 사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우유와 시리얼을 꺼내 식탁에 놓았지만 손주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거 우유 데워서 줘야 더 맛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렇게 흐릿하게 흘러갔고 저녁 무렵 은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 잘 있었죠? 힘드셨을 텐데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딸은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불빛에 반사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고 외로워 보이더군요. 아침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시골 들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자리는 역시 여기였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지켜야겠다고요. 딸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내 손길이 닿은 흙과 식물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고추 줄기를 다듬으며 문득 지난밤 거실에서 느낀 낯설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낯선 건 집이 아니라 딸의 달라진 생활 방식과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동네 이장님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정임 씨, 서울 다녀왔댔죠? 손주들 많이 컸겠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많이 컸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손주들과 정이 든다기보다 담이 생긴 기분이 더 가까웠으니까요. 며칠 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애들이요.
사실 조금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좀 무섭대요. 옛날식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학이 넘어 딸의 말만 들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이들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제겐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고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은희가 웃으며 제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사진. 그때는 날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이제는 나의 말투조차 부담스럽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저 텃밭을 가꾸고 장에 다녀오고 TV를 틀었다 껐다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달래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문화 강좌가 새로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채화 반이 열렸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건 도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고 넘겼겠지만 그날은 왠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회관에 들어서니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젊은 강사가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림은 잘 그리시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색을 입혀보세요. 처음 붓을 쥐었을 때는 손이 떨리고 창피했습니다. 내가 무슨 그림이냐 싶었죠. 하지만 흰 도화지에 연한 파란 물감이 번져나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그림이란 게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주엔 들꽃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희야, 엄마 그림 배우기 시작했단다. 나중에 보여줄게. 답장은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엄마 멋지세요. 기대할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변하니 아이도 조금씩 다시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아주 조금씩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에 나가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마을 회관에 가서 작은 붓을 들고 도화지 앞에 앉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못 그었는데 이젠 제법 그럴듯한 들꽃 한 송이쯤은 그릴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과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차 한 잔의 시간. 각자 손주 자랑, 자식 걱정, 고장난 텔레비전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들 사이에 저도 자연스레 섞여들 수 있었어요.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읍내에서 어르신 작품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혹시 출품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다들 머뭇거렸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해보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나무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내 삶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건 아파트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의 차 소리, 낯선 냄새, 소파의 딱딱한 촉감. 그림 속에는 푸른빛 도시의 야경과 외로움에 잠긴 한 할머니의 뒷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림 속 인물이 제 자신 같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시골 마당에서 고추를 따는 모습도 그려 넣었어요. 도시의 외로움과 시골의 온기,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림 전시한다면서요? 진짜 멋져요. 애들도 보여줬는데 우리 딸은 자기도 그림 배우고 싶대요. 그 말에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내려오면 같이 그려보자.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출 때 찻잔 옆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그리기도 하고 장에 다녀오며 본 노부부의 손을 그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우곤 했는데 이젠 색연필 하나만 있어도 몇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정임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슨 화장품 써요? 피부가 환해졌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피어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전시회가 다가오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은희. 포장을 열어보니 손주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함께 고운 파란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화가라니 멋져요.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될래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그간 마음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버려졌던 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구나. 이제는 그림을 통해 다시 가족과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시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잠이 깨더니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더군요. 부스스하게 일어나 부엌에 나가 물을 끓이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조금은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 같았죠. 전시회는 읍내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낯선 건물, 낯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며 제 그림이 전시된 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그린 두 개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한가운데 걸려 있었죠. 한쪽은 도시의 밤, 다른 한쪽은 시골의 아침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바라보는데 문득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엔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은희였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어쩐지 오늘은 연락이 없더라 했는데 깜짝 방문이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우리가 안 올 줄 알았죠?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그림 앞에 서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더니 막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멋있어요. 진짜 화가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딸은 제 손등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난번에 너무 차갑게 군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자랑스러워요. 사위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우리 아이들이 장모님 덕분에 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피어오른 미소였죠. 우리는 전시회장을 함께 돌며 다른 어르신들의 작품도 구경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들 그림에 연신 감탄했고 은희는 제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여러 포즈를 시켰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강사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혹시 다음 분기 강사 보조 한번 해보실래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소통도 잘하시니까. 제가 추천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내가 강사 보조를 한다고? 순간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전시의 팸플릿을 가만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두 개의 풍경 마이너스 박정임이라고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 그게 이렇게나 뿌듯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라는 이름 말고도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조금 늦게 그러나 더 따뜻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업날, 목요일은 복수날, 주말엔 마을 아이들에게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붓 하나가 내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읍내 문화센터에서 그림 기초반 강사로 몇 번 나와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한 번 도전을 해봤기에 겁나진 않았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렇게 정식은 아니지만 제 이름 앞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낯선 공간에 들어선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어린 5060대 분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저보다 훨씬 세련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시작하자 모두들 제 말에 집중했고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색을 써보세요. 그렇게 말하며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던 제 눈에 수줍게 미소 짓는 한 수강생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나요. 저 평생 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길게 뻗은 해바라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수고했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 은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내려가도 될까? 아이들이 엄마 그림 다시 보고 싶대. 정 같으면 긴장하거나 준비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그래, 와라. 마침 다음 주에 그린 그림도 새로 정리하려던 참이야. 그리고 그 주말 딸 가족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주들은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뛰어들어왔고 딸과 사위도 익숙하게 부엌을 오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당신 그림 액자 맞춰주고 싶어. 우리 집에도 하나 걸고 싶고.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 골라서 줄게. 대신 비싼 값 받는다. 점심 식사 후 마당 의자에 함께 앉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몰랐어. 내가 엄마를 너무 내 방식대로 판단했던 것 같아. 이젠 알겠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너희 사는 세상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 하지만 이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하자. 꼭 같은 게 아니라도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면 그게 가족이지. 그 말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어머니도 멀어진 할머니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 그림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건 그때 딸 집에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의 결심 하나였다는 것도요. 가을이 되자 마을은 붉은 감나무와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붓을 들고 바람 부는 마당에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공기엔 어느새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자 주변의 변화도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읍내에서 그림 전시회 요청이 들어오고 지역 신문에 작은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신문 기사를 딸이 봤는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사람들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냐고들 해요.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이젠 그런 말에도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바뀐 건 단지 내 삶이 아니라 우리 가족 사이의 대화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래 아끼던 화분 하나가 깨졌어요. 수채화 도구를 정리하다 그만 팔꿈치로 밀어 떨어뜨린 거죠. 깨진 조각들을 주워들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화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해준 것이었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내 곁을 지켜온 물건이었죠. 깨진 조각을 보며 세월 속에서 남겨진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떠나가나 싶었습니다. 잠시 눈물이 고였지만 곧 그 조각들을 차분히 주워 닦아 하나하나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그 조각들을 보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남기면 어떨까? 그래서 그날 오후 화분이 놓여 있던 자리를 정성스레 그렸습니다.
빈자리에 쏟아진 흙 위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 그리고 한 켠에 덜 깨진 화분의 옆모습. 그림 제목은 화분이 깨지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된다. 상처가 흔적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며칠 뒤 그 그림을 본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그런 상처를 품고 살 수 있을까? 난 아직도 많은 것들을 두려워해.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다만 아직 깨진 조각을 들여다볼 준비가 안 됐을 뿐이지. 언젠가 그 조각들도 내 그림이 될 날이 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분은 깨졌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다음 전시회의 메인 작품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며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감나무는 마지막 잎새 하나까지 떨어뜨리고 벌거벗은 가지만 남았지요. 그런데도 저는 변함없이 아침이면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은 조금 굼떠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붓을 들고 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사 보조로 시작한 문화센터 수업도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초반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수강생들을 보면 가르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크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먼저 말을 걸었죠. 혹시 윤정숙 아니세요? 그녀도 깜짝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정임이? 세상에, 너 맞구나. 우리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이후 연락이 끊긴 지 5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렇게 마주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서울에서 살다가 최근 남편을 보내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어 홀로 지내는 날이 많다고 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꼭 내 이야기 같았거든요. 정임아, 너는 참 밝다. 예전엔 조용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환하네.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울고 외롭고 서운했던 시간 끝에 조금씩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너도 이젠 너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나이도 있고 자신이 없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두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그림 그리자. 색이든 선이든 내 마음을 그 안에 담아보는 거야. 늦지 않았어. 정말로. 그날 이후 정숙은 제 옆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선도 제대로 못 그리던 그녀였지만 어느 날 그린 첫 그림을 보여주며 수줍게 말했어요. 정임아, 이거 내 이야기야. 그림 속엔 파도 치는 바다와 그 위에 흔들리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 하나.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야. 그 등대가 있다면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우리 둘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은 동행이 되었죠. 나이 들어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은 또 다른 색으로 제 인생을 물들였습니다. 그림도 인생도 혼자보단 함께가 훨씬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은 동네지만 마을 회관에서는 떡국도 나눠주고 덕담도 나누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회관 벽면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새해 다짐 글귀가 붙었는데 제 그림도 그중 하나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내 삶의 색은 내가 고른다는 문장이 적힌 그림 앞에서 몇몇 분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묘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정숙이는 여전히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젠 그녀도 붓을 잡는 손에 망설임이 줄어들었고 색을 고르는데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때론 저보다 더 감각적인 구도를 그려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날 수업을 마친 뒤 정숙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나 이번에 내 방 벽에 너랑 같이 그린 그림 걸어놨다.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긴다는 건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일이구나.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도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숨쉬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중 딸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봄에 우리 가족이 한 달 정도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엄마 댁에서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우리가 내려갈게요. 순간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서울 아파트에서의 그 어색하고 낯선 하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말했고 무엇보다 엄마 댁에서라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오너라. 내가 방도 정리해두고 텃밭에도 애들 좋아하는 상추랑 방울토마토 심어놔야겠다. 그렇게 봄이 오기 전 딸과 손주들이 짐을 들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도시 아이들이었지만 이젠 마당에서 뛰놀고 닭장도 구경하며 저랑 손잡고 장터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막내는 저를 따라 수채화를 그리겠다고 나섰고 큰아이는 장작을 패겠다고 도끼를 들었죠. 어느새 저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면 손주들과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며 이런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건 말이지 고추장을 반 숟갈 넣어야 맛이 제대로 나. 그 말에 큰아이가 말했죠. 할머니, 이건 꼭 적어 놓을래요? 나중에 내가 끓여줄게요. 그날 밤 벽에 걸린 화분이 깨지던 날 그림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깨졌던 건 화분만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관계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금이가 있었죠. 하지만 그 조각들을 모아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기에 지금의 웃음이 있는 거겠죠.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웃는 것 같구나. 그리고 저는 그 풍경을 그대로 스케치북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밤, 그 조용한 기쁨을 담아서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은 동네지만 마을 회관에서는 떡국도 나눠주고 덕담도 나누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회관 벽면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새해 다짐 글귀가 붙었는데 제 그림도 그중 하나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내 삶의 색은 내가 고른다는 문장이 적힌 그림 앞에서 몇몇 분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묘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정숙이는 여전히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젠 그녀도 붓을 잡는 손에 망설임이 줄어들었고 색을 고르는데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때론 저보다 더 감각적인 구도를 그려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날 수업을 마친 뒤 정숙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나 이번에 내 방 벽에 너랑 같이 그린 그림 걸어놨다.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긴다는 건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일이구나.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도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숨쉬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러던 중 딸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봄에 우리 가족이 한 달 정도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엄마 댁에서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엔 우리가 내려갈게요. 순간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서울 아파트에서의 그 어색하고 낯선 하루.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말했고 무엇보다 엄마 댁에서라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오너라. 내가 방도 정리해두고 텃밭에도 애들 좋아하는 상추랑 방울토마토 심어놔야겠다. 그렇게 봄이 오기 전 딸과 손주들이 짐을 들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도시 아이들이었지만 이젠 마당에서 뛰놀고 닭장도 구경하며 저랑 손잡고 장터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막내는 저를 따라 수채화를 그리겠다고 나섰고 큰아이는 장작을 패겠다고 도끼를 들었죠.
어느새 저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면 손주들과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며 이런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건 말이지 고추장을 반 숟갈 넣어야 맛이 제대로 나. 그 말에 큰아이가 말했죠. 할머니 이건 꼭 적어 놓을래요. 나중에 내가 끓여줄게요. 그날 밤 벽에 걸린 화분이 깨지던 날 그림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깨졌던 건 화분만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관계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금이가 있었죠. 하지만 그 조각들을 모아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기에 지금의 웃음이 있는 거겠죠.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웃는 것 같구나. 그리고 저는 그 풍경을 그대로 스케치북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밤 그 조용한 기쁨을 담아서요. 봄은 어느덧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연두빛으로 자라났고 마당을 맴도는 꿀벌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시골집의 아침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알람처럼 들리고 부엌에선 은희의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때 그토록 낯설고 외롭던 이 집이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공동체의 품이 되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은희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잠시 망설이던 은희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몇 년 가자고 해요. 가족 전부 이민처럼 옮기는 거죠. 나도 애들도 전부. 그런데 엄마를 두고 가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가라. 내 인생이잖니. 나도 내 인생 잘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은희는 놀란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 혹시 같이 가실래요? 손주들이 엄마와 더 함께 있고 싶대요. 그 제안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내가 나로서 살 수 있게 해준 이 마당이, 내 그림들이 있는 이 방이 내 삶의 색이 있는 곳이야. 너희가 그리울 땐 그림으로 그릴게. 그 말에 은희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멋지세요. 정말. 며칠 뒤 딸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곧 해외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출발 전날 밤 작은 노트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적어줘요. 할머니 글씨로. 노트 표지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첫 번째 화가입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감격과 감사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 가슴 가득 밀려왔지요. 그날 밤 저는 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인생이란 건 어떤 색으로 칠하든 결국 너만의 그림이 된단다. 마음껏 그려라. 실수해도 괜찮고 번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붓을 놓지 않는 거야. 할머니는 늘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 다음 날 가족은 떠났습니다. 공항 가는 길까지 배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떠나는 차창 너머로 손주들이 눈물 섞인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들이 떠난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핀 튤립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그들과 함께한 봄을 색으로 남기기 시작했지요. 이젠 알겠습니다. 인생은 돌아보면 결국 내가 어떤 색으로 살아냈느냐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색들을 정성껏 고르고 묻히고 닦아내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인 빈 도화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할머니의 조용한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식의 집에서 단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온 뒤 깨진 화분처럼 마음에 금이 간 그녀는 다시 자신을 붙잡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고 물감이 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실수도 번짐도 그녀 삶의 일부라는 걸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도화지를 채워나가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림을 통해 다시 피어난 건 단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인연, 손주들과의 웃음,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까지도 다시 살아났죠. 붓끝에서 번지던 그 색들은 그녀 삶의 고비마다 버텨준 조용한 용기의 색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금이 간 순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붙여나갈 때 오히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생긴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정임 할머니는 말합니다. 깨진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고 번진 선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늦은 나이라도 괜찮습니다. 실수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그 붓을 다시 드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혹시 금이 간 자리가 있다면 이제 그 위에 색을 칠해보세요. 당신만의 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임 할머니의 그림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따뜻한 빛과 색이 번져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